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10시 반입니다. 오늘 저희 포스텍이 준비한 SF데이 큰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프로그램이 포스텍 SF 어워드 수상작품지 출간 기념회인데요. 오늘 그 첫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SF 데이의 첫 시작이니만큼 제가 오늘 SF 데이에 대한 그 소개와 그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의 김민정 교수이고요. 또 그 포스텍 SF 어워드의 그 주최를 맡고 있는 소통과 공론 연구소의 김민정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포스텍이 오늘 10월 15일을 포스텍 SF 데이로 정하고 포스텍 구성원들과 많은 포항 시민들 그리고 관련되시는 그 SF에 관심 있는 여러 내빈들을 초청해서 그 함께 SF를 즐기는 그런 여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제1회 SF 데이의 제목을 오늘의 SF, 내일의 과학 이렇게 한번 좀 거창한 듯한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이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상상하는 그 세계는 대부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고전 SF 작가들이 이미 재현해 놓은 그런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SF 장르라는 것이 인간의 앞날을 수십 년, 수백 년 미리 앞서 상상하고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SF 장르가 갖는 그런 의미를 오늘의 SF, 내일의 과학 이라는 제목에 좀 부여를 하고요. 오늘 저희 큰 행사 첫 번째 그 큰 행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출간 기념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1회, 제2회 SF 포스텍 SF 어워드 여러 수상자분들 7분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F 전문 출판사이고 저희 SF 어워드를 후원해 주시는 아작 출판사의 박동준 이사님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다시 저희가 이 출간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주최 측과 수상자 심사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좀 자축하는 자리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SF에 관심 있는 포스텍 학생들이 저도 참석할래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또 같이 모시게 됐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포스텍 SF 어워드는 다른 많은 일반 문학 공모전과는 다르게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문학 SF 창작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문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이공계생들을 중에서도 좀 더 문학적 역량을 가진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포스텍이 2020년 처음 이 문학상을 제정을 하였고요. 올해 그 3회 문학상을 지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공모전을 잘 치렀고 단편 소설 그리고 미니픽션 이 두 분야에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총 8분의 신인 작가를 저희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또 이들 수상작 이 2회에 걸친 공모전에서 배출된 수상 작가의 그 수상 작품과 그리고 또 그 외 추천작을 모아서 이번에 SF 전문 출판사인 아작에서 예쁘게 그 첫 작품집을 출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함께 축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 얘기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수상자분들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내빈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일단 저희가 그 심사위원으로 모신 두 분의 선생님
박인성 평론가님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 이 두 분의 그 축사라고 할까요? 예, 축사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심사위원님들을 아마 이 수상자들도 굉장히 뵙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오늘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1회 그 심사를 맡아주신 정보라 작가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라와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라 작가님 많이 뵙고 싶었죠? 예, 지금 오후 첫 번째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엄청 많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아니, 저 무슨 말 해야 되죠? 저는 작년에 1회 심사했었는데요. 일단은 1회에서는 수상자 중에 포스텍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심사의 공정성은 보장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문과 전공인데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SF 공모전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밀하고 굉장히 깊은 과학적인 관점들이 모든 작품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작품을 쓰신 분들이, 그러니까 선정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나 모두 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과학기술적인 원리를 어떻게든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서 그 과학기술적인 지식과 원리가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꼭 쓰고 싶었던 덕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예,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문적인 관점을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그 찾아내서 작가의 길로 밀어넣는 포스텍 SF 어워드가 굉장히 희귀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SF 문학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그 많은 좋은 작가님들을 배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인환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회 SF 어워드 심사에 참여한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다른 뭐 훌륭하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대신해서 뭔가 축사를 맡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민망할 따름입니다. 축사라는 자리가 그러하듯이 어떤 말을 해도 기성 문인이 약간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라떼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제 제가 등단을 한 거는 2011년 신춘문예였고요. 제가 등단한 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횟수로 12년째? 12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문학장에서 그 많은 작가분들을 만났는데, 제 이제 감상은 소설가분들도 물론 말이 많지만 소설가들은 이제 정확한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고 약간 말을 고른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비평가들은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축사를 맡기신 것도 말을 많이 하라고 맡긴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정보라 작가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길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르적 상상력이라고 그냥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장 안에서 SF 혹은 다른 장르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장르를 호명하거나 혹은 장르의 관습이나 장르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장르를 호명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순문학, 본격 문학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장르적 상상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 장르를 호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전 다분히 필요에 의한 전략적 호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부터 사실 이제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오는 거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뭐 한국 문학의 위기 이런 이야기 뭐 10년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씁니다. 매년 쓰는데 뭔가 돌파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 시점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때부터 이제 SF적 상상력, 무슨 상상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장르를 통해서 문학의 외연을 넓히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의 SF의 성취와 성과, 그리고 지금 SF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많은 관심은 문학이나 기성 문학이 장르 문학에 손을 내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SF가 먼저 다가오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자기 자신을 선보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작가분들이 애를 써왔던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 SF 작가라고 했었을 때 뭐 그렇게 존재를 인정받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장르 문학의 상상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어떤 장르 작가분들을 순문학장에서 호명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사실 지금 뭐 김초엽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도 보고 있을 때 이제는 뭔가 많은 상황이 변화했고 SF가 누군가의 의도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상황이 온 것이 모두 이 SF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SF에 대한 관심이나 각광이 뭐 한때의 거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지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하고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이나 각종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라고 쓰고 투자에 대한 심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이 이런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거품처럼 터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SF가 경색된 독서 시장이나 아니면 한국 문학의 내적인 동력에 새로운 돌파구나 방편처럼 비춰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거품이라면 일단 거품을 즐기자. 거품이라면 이 거품을 열심히 즐기는 것도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SF가 언제부터 한국 문학에서 주류 장르였다고 해서 이런 관심을 두려워할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고점에서 암호화폐 구매했다가 엄청나게 가슴 아픈 손절을 했었습니다. 거품이 물론 꺼질 때는 고통스럽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경험을 말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 미래에 대한 전망 또 기술에 대한 매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이제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서 기술과 미래를 편의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앞의 돌부리에 쉽게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SF는 저는 허황된 기대나 섣부른 정망에 대한 오히려 대항 담론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SF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정확하게 절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F에 대한 기대 역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SF 고유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품과 무관하게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기후 위기라던가 혹은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SF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기술의 냉엄한 진단 앞에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습니다. 뭐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은 저도 여름에 열심히 에어컨 켰습니다. 제 삶을 바꾸는 그런 실감으로 이것들이 다가오기까지가 참 힘든데 SF 쓰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표면적인 기대 심리보다 무서울 정도로 강고하게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SF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SF에 관심을 가지고 SF를 쓰는 것이 아니라 SF의 관점이나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때문에라도 SF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SF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미래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스텔라 대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멋지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오늘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따라해준 해밀턴 시계도 차고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SF의 미래를 책임져라 라고 제가 요구해도 책임 안 지시겠죠? 그래서 더 뭐 열심히 써야 된다던가 뭐 하는 그런 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말뿐인 사명감을 넘어서 써야만 하는 현실의 실감이 작가분들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돈 룩업에서 멸망을 기다리면서 이제 조용히 집에 앉아서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잡은 공동체적인 감각이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수상자분들 손이라도 잡아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SF 작가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워즈로 수상하신 작가님들 뭐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도 좋겠죠. 이하진, 황수진, 박경만, 이한나 작가님, 또 김한나, 이주형, 지동섭, 정도겸 작가님, 작품을 수록하신 또 이소희, 박시우 선생님까지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식상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운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포스텍 소통과공론연구소 또 SF 어워드를 후원해주신 아작 출판사 감사드립니다. 비평가답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의 축하와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상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또 여기가 포항이고 각자 계신 지역이 달라서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하면 많이들 와주실까 자주 좀 걱정도 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와주셔서 얼마나 사실 좀 기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7분 수상자들께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계신 분부터 수상작, 자신의 수상작에 대한 간단한 소개 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목이라든가 뭐 창작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뭐 또 어떤 창작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라라고 합니다. 일단 포항에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단편은 제목이 리버스라고 하는데요. 리버스는 제가 가상현실, 가상세계 이름으로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런 생각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된 어떤 나중에 미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 똑같은 순간을 가상현실처럼, 가상세계처럼 만들어 놓았다라는 상상에서 출발을 해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역시 이 현재에서도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실제라고 믿었던 이 지금의 이 세계도 역시 미래에서 만든 가상세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그냥 평소에 이런 프로그래밍된 세상에 대한 상상을 즐겁게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이 공모전을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재밌어 보인다 해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작품을 쓰다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읽어보니까 매우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상세계 이름을 리버스라고 지은 건데요. 그래서 리버스의 3가지 뜻이 이제 담길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리다, 미래에서 과거의 가상세계를 만드니까 reverse, 이제 역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에 가서 새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rebirth, 이제 새로 태어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가지 의미가 담기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는 좀 우겨 넣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미래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몸에 이제 접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제 live us라고 이제 넣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수상작품집에는 지금 이츠마인이라는 소설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츠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근육을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는 이제 발상에서 출발을 해서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소설을 구상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짚어야겠다 이러고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처음엔 그냥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안정적으로 특정한 각도로 특정한 근육을 제어하는 동작인데 이 정도 동작이면은 막 이렇게 안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동작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동작은 좀 쉬우니까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는 그냥 쉬고 있고 내 몸이 알아서 운동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혀 디스토피아적인 상상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냥 좋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마냥 좋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정말로 마냥 좋다고 밀고 나가기만 하면은 어떤 사회가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소설을 쓴다는 게 그리고 소설을 읽는다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작가나 이제 독자나 모두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1회 포스텍 SF 어워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하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19학번으로 물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2회 대회까지 이제 전부 서울권대학이거나 서포카대학인데 혼자 이제 직업이라서 정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연속성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이거는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제4공간축으로 불리는 4차원의 세상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좀 나 혼자만 그런 걸 보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겪는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그 세계에 또 재난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시간이 멈추는 재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인공이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어션테일즈를 1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터뷰에서도 밝힌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기도 한데 에세이에서도 밝힐 거지만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였고요. 좀 특히 우울에 대한 면이 특히 그러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작품을 2020년에 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경북대학교면은 대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구에 머무르고 있었고 대구에서 이 작품을 쓴 건데 2020년에 대구면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코로나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다른 지방의 시선들과 그런 것들이 작품에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경북대학교에 2019년 12월에 화학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 한 분이 굉장히 크게 화상을 입으셔서 학교한테서 치료비를 받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분투를 하셨고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게 좀 대학원생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싶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 번 오픈 원고예요. 2020년 4월부터 이제 쓰던 원고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목은 여분차원 지각 증후군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거를 4월부터 10월까지 붙잡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때 살짝 취했었어요. 취하고 원고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이거는 공모전에 내서 붙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글을 2019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마감 같은 게 없으니까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모전 마감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써가지고 완성했을 때 이거는 떨어져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이었고 그런데 이제 딱 2021년 1월 31일에 전화가 왔죠. 당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미니픽션 가작 수상한 이한나입니다. 저는 전자공학 전공했고 현재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소설의 제목은 기술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사실 작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굳이 찾아서 안 읽으셔도 되도록 작품 자체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그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게 됐고 제목이 무슨 뜻인지 정리를 하면 그냥 소설을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을 봤는데 인적성 시험에서 실격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소설 속의 설정으로는 2024년에는 모든 인적성 시험이 비대면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 비대면 시험 감독을 지금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비전, 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보고 합격이다, 부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다를 판정하는 어떤 감독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감독을 하는 규정 중에 두 손이 반드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 학생이 어긴 것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학생은 선천적으로 손이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요.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조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시험 감독을 하게 됐는데 제가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조교를 했으니까 딱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대면 시험을 실제로 치르게 됐고 그거를 제가 감독을 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거는 두 손이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 몇 번 이상 발생을 하면 그거를 체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학생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다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건 솔직히 좀 지루한 일이에요.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컴퓨터 비전으로 하면 다시 잘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하던 와중에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좀 어떤 학생이 다리가 가려워서 긁는다든지 하는 거는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기술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뽑고 있던 와중에 포스터 보고 글을 써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목이 기술이 사람을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킹스맨 대사 패러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만들어진 기술이 다시 사람을 정의하거나 사람의 행동을 규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지어보게 됐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품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에서 인면화라는 미니픽션으로 가작을 수상하게 된 정도겸입니다.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실험적인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딸과 어머니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이 작품을 사실 창작하게 된 동기는 수업을 듣다가 제가 뇌과학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을 듣다가 이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데 나라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품을 쓸 때는 좀 재밌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를 다 쓰고 난 뒤에 교수님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께 들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수상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와도 될 것 같다고 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2회 미니픽션 수상자 지동섭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공간에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대학원생 지동섭이라고 소개를 하고 저쪽 관객석에 앉아 있다가 이번에 이 무대에 작가로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니픽션이다 보니까 내용은 짧아서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 이제 참여하신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포스텍 SF 어워드 3회도 열리고 있고 또 창작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떠올렸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소설을 떠올렸을 때는 지금 소설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몸이 투명한 개구리가 있길래 그럼 몸이 투명한 외계인이랑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소설과는 완전 다른데 그래서 몸이 투명한 외계인이라면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게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서로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소설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중간에 엎어지면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형태는 저는 기발한 소재를 이끌어가지고 소설을 창작하는 게 조금은 저한테 버겁다고 느껴져서 좀 더 고전적인 소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여행을 소재로 잡았고요. 시간여행이라는 게 보통 과거로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화의 많은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의 역사에서 그냥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인물들을 만나서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소설을 창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시간 여행이다 보니까 각 시간대별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독자한테 전달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1회 포스텍 SF 어워드 단편 부문 가작 수상한 황수진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급행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월포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예, 각설하고 제가 쓴 작품 제목은 일단 구멍이고요.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 취미로 SF나 아니면 호러 소설 쪽으로 그냥 혼자 써가지고 한 5-6페이지 정도 짧은 분량으로 써서 또 뭐 친구 아니면 저희 친언니가 또 글도 잘 쓰고 글 읽는 것도 좋아해서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구멍도 그냥 어느 날 퇴근하다가 맨홀 뚜껑 보고 아 맨홀 말고 저기에 웜홀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구상을 해서 한 6페이지 정도 되게 짧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잘 썼다고 그 포스텍 SF 어워드랑 공모전 있는데 혹시 내보지 않겠냐고 약간 되게 자기적인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멍 그 소설에 대해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멍은 아까 웜홀이란 말을 잠시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세계 어딘가에 세계 여기저기에 갑자기 평행 우주에 있는 다른 지구로 통하는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겨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생겨난 후에 그게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거에 어떠한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요. 일단 쓰면서 그냥 최대한 어차피 그때는 저 아니면 저희 언니 정도만 읽으니까 딱히 읽을 사람이 없어서 무슨 주제의식 같은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되겠다. 재밌고 너무 좀 새롭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구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재밌긴 한데 그래서 주제의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제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구멍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핵심 측면이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써봤습니다. 초반보다는 한 중반부부터 그런 내용이 좀 잘 드러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스포일러를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직접 소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7분 작가님들의 그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이공계 그 호구 대학원생으로서 이게 재학 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어떤 학업과 관련된 또 어떤 연구 주제와도 관련돼 있고 또 일상과도 관련돼 있고 이렇게 좀 본인들의 어떤 삶과 밀착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SF다 보니까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두면서도 또 동시에 그 SF의 어떤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상 작품집을 당연히 그 추천작도 포함해서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그 흥미와 재미와 의미를 다 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포스텍 학생들도 여기 청중석에 앉아 계신데 혹시 너무 주머니가 가볍다 그러면 저희 소통과 공론화 연구소에 오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SF 작가로서 이제 첫 발을 디디셨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로서의 어떤 문학관, 창작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혹시 작가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점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다들 재학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앞으로의 활동이라든가 또 작가관, 이렇게 문학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성 작가들과는 다른 남다른 고민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작가관,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거창한 이제 개인적으로 확립된 그런 작가관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좋은 작품을 써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이질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말이 되게 엮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뇌를 곳곳을 사용하기 위한 연습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뚜렷한 주제의식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기보다는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좀 말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미학자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상상력은 하나를 들어올리면은 전체가 딸려 올라오는 어떤 그물 같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장과 다음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같이 들어올려지는데 그것이 또 어떤 서로 다른 것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이제 끈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죄송합니다. 마침 이번 달까지 이제 마감이 하나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저번 단편을 썼듯이 첫 중편을 이제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듬어서 마감을 잘 지킬 예정이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열심히 잘 써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잘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음악 활동을 했던 것을 좀 많이 아무래도 좀 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창한 포부를 밝혀본다면 음악 SF라는 좀 장르를 좀 네,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요. 네, 독자로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물론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작품에 무엇이 등장하느냐도 있지만은 어떤 시선을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창작을 해보기 전에는 어떤 소설이나 특히 치밀하게 짜여진 소설 같은 거를 볼수록 와,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계획하고 어떻게 설계를 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설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건물 도면처럼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써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좀 농사를 짓는 것 같은 씨를 심어 놓고 이제 잘 자라길 바라면서 물을 주고 있으면은 제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구조,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일관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키워가느냐, 그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선이 처음부터 이런 글, 이런 주제로 써야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글을 쓰다 보면 드러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주제도 없이 시작했던 글들이 쓰다 보면은 이거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구나, 내가 이런 시선을 반영해서 쓰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일단은 물론 마감 공모전이나 이제 꼭 신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모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내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은 네, 되도록 출판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마감이 없더라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써놓은 것들이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털어낼 때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쌓인 게 많으니까 혹시 찾으실 분이 있다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가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지향하는 작품의 상이 있는데, 거창한 거는 아니고 사실 글 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거창하진 않고 누군가 한 사람쯤은 좋아할 만한 글을 쓰고 싶어요. 사실상 모두가 만족하는 작품은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싫어하는 작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정말 누군가는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상태로 정말 좀 아니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문학과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사실 좀 한국 문학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수능을 2018년에 쳤고,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한국 SF를 접해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문학관이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편협한 독서를 해가지고 막 엄청 막 대단한 거를 막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무엇이든 작가가 바라는 걸 쓰다 보면은 그게 어떤 장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떤 그게 다양성이 될 거고, 그런 다양성이 한 필드의 발전을 이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문학관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11월 마감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12월 마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12월 마감이 하나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년 11월 마감이랑 내년 9월 마감이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당장의 목표는 마감을 열심히 잘 쳐내자. 그리고 제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 3학년인데요.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5학년까지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연구실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목표는 마감을 잘 치고 졸업을 잘 하자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F,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SF를 다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SF에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가 있으면 뭔가 굉장히 멋진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때문에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되게 멋진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서 또는 굉장히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된 것일 텐데, 그것 때문에 파멸로 이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나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면 때문에 보통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창을 저는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과 문학이 접목을 하고 있는 SF 장르를 앞으로도 굉장히 독자로서도 사랑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글들을 쓰고 싶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작년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해버려가지고 적응 기간을 조금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딱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신입사원으로서 조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후반과 내년도의 목표는 개인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와, 저는 사실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창구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오늘 다른 작가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어서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글을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확립된 작가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를 좀 세게 앓고 나서 공동체의 붕괴랄까 소멸이랄까 이런 거를 겪고 나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재난들이 계속 닥쳐올 텐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좀 닮았지만 되게 좀 더 이상한 왜곡된 세상을 좀 창조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뭐 획기적인 과학기술로든 아니면 본인의 정신력으로든 혹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지금은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이번 달 말까지 마감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거를 열심히 써보고 있고요. 저도 졸업을 일단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졸업도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학원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대학원 생각도 있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사실 제가 창작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공부해서 도피하고 싶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글도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SF는 이과가 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제가 이과로서는 그렇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SF 소설이라는 거는 과학과 소설이 묶여가지고 SF 소설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결론은 상상력으로 이 두 개가 결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을 처음 탐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칸트는 철학자이지만 박사 논문은 사실 천문학으로 받은 과학자입니다. 저 또한 한 명의 과학자로서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이게 왜 실패했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생각보다 상상력을 많이 요구되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이 과학의 그러면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가정과 의심을 통해서 상상력이 발휘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과정이 문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인의 마음을 보는 과정이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투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가정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SF가 다루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심과 가정 또한 그거와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SF 소설은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어느 정도의 소설의 관점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저는 사실 이제 2달 뒤에 박사 디펜스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올해는 창작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쓴 거는 이미 뭐 출판사에 보내서 내년 상반기 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좀 열심히 쓸 것 같고 지금 뭐 구상하고 있는 소재는 SF긴 한데 백남준과 요제프 보이스 같은 플러서스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SF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작품관 혹은 작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상상력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SF는 결국 픽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쓴다면 그리고 그게 그 얘기가 만약에 그 세계관 속에서의 과학적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뭐 기술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던가 현실의 과학 질서에 어긋난다던가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 없는 얘기를 쓰고
그 세계관대에서 개연성과 핍진성만 충분하다면 뭐 사실 판타지도 넓은 의미에서 SF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 제가 쓴 구멍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판타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일단 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 없는 얘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얘기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리고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좀 멋진 주제의식이 있는 소설도 필요하긴 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소설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읽기에 재미있고 현성이 있고 그리고 좀 참신한 결말이 나오는 그런 식의 소설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본업이 대학원생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한창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마감이 공모전 마감보다는 논문 마감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설은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취미로만 계속 쓸 것 같고요. 공모전 뭐 기회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졸업한 뒤에 그냥 제가 쓴 소설로만 이루어진 단편집을 내는 거를 1차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7분 수상자님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문학관, 또 작가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과 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다들 재학 중이시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바쁜 일에 쫓기셔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시는 일들을 모두 좀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당장 창작을 하고 계시든 당장 계획이 있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지 간에 또 SF라는 분야를 통해서 등단을 하신 만큼 취업이든 연구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시다 보면 그것이 또 문학적인 성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수상자님들 간에도 서로 나누고 싶은 대화가 많을 텐데, 이 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단촐하게 또 선생님, 수상자님들끼리 또 말씀 나누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부족한 말씀 더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포스텍 SF 어워드의 출발은 정말 소박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 포스텍과 같은 이공계 대학의 학생들은 이런 성향을 가질 것이다, 대학 생활은 이럴 것이다, 진로는 이렇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정된 패턴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포스텍에서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정말 성향이나 진로나 꿈이 정말 제각각이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좀 제약된 학교의 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과 기대에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꿈을 접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포스텍이 SF 공모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소박한 출발이 이렇게 두 번의 공모전을 통해서 8명의 작가를 배출하고 또 좋은 작품을 통해서 독자를 만나게 된 지금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그런 만큼 이 8분의 작가님들의 앞날을 더욱더 축복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출간 기념회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7분의 그 수상자님들은 그 수상작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인들의 어떤 작가적 가능성보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어떤 잠재성,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무한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작품 발표하시면 또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포스텍도
우리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 오늘의 SF가 내일의 과학이라고 하듯이 포스텍 SF 어워드가 한국 SF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포스텍 SF 어워드 지속시켜 나가겠고요.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리고요. 특히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적 출판사에서도 오늘 오셔서 또 부스까지 차려주셨는데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